강의를 3시간 동안 할 제가 조우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 홈그라운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남보다 잘 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재단에 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강의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저도 여기 수강생 회원으로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싶어가지고 초장부터 회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게을러져가지고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운영회장 젊은 분한테 이름이 불리고 출석 체크할 때 제 이름도 나오고 이러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오늘 강의를 맡은 제 뜻이기도 하고 재단의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 상암동이 젊은 사람으로 막 바글바글 끓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상 교통 조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히 바글바글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오면 너무 행동거렁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를 모두 바꾸는 게 장기적인 우리의 과제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셨겠지만 노무현 재단 측에서 노무현 기념관 같은 거를 시내 한복판에다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뺄 수 없는 우리 현대사의 지도자지만 우리는 박정희에 대한 또 특별한 애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하고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노무현 기념관하고 이 상암동에 대한민국 1번지가 여기인데 여기랑 비교되면 안 된다.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관람객으로 사람을 부글부글하게 해야 되고 초등학생 포함해서 연세든 분까지 대한민국의 성지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끌 수 있는 여기서 미래 가치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느낌까지 줘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 내년쯤 되면 전시관의 리모델링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되면 뉴스에서 이런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KBS 9시 뉴스에 어린이날 행사 때 상암동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부모를 잃어버린 애들이 대여섯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KBS 9시에 고맙습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한꺼번에 세게 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KBS 이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저희 임기인데 그전에는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는 그런 뉴스를 나오도록 제가 적절히 압력을 넣겠습니다. 소문이 나려면 그 정도는 나야 됩니다. 여기에 갔더니 이런 겁니다. 갔더니 엄마 아빠 30대 40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초등학생이 공부하러 갔더니 부모 간의 대화가 제대로 되더라. 그리고 부모가 평소에 우리 자녀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부모 간의 대화도 많지 않은 요즘 세상에서 상암동에 왔더니 자연스럽게 배경이 돼서 말을 꺼낼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우리 상암동의 방명록에 막 쌓여야 됩니다. 이게 정치인의 공약처럼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는 일인데 목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자부심을 갖는 거는
사실은 상암동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토가 거대한 박정희의 기념관입니다. 상암동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박수 치는 후전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게 한번 새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디에 눈길을 줘도 다 전체가 박정희의 작품입니다. 강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박정희가 구상했던 겁니다. 터를 닦았고 사회 간접 기반 시설 다 가까워졌습니다. 여의도도 박정희 시절 만들었습니다. 저거 원래는 비행장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장마가 져가지고 아무 쓸데없던 거였답니다. 공부 고속도로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따 얘기도 나오겠지만 포항제철 포함해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박정희의 숨결을 느끼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정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걸 넘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한국인이라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암동에 갔더니 특별한 박정희의 메시지가 있더라,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과 함께 얼핏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기분이 좀 좋은 거는 여기 수강생들이 제가 원래 기대는 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을 도와주시는 원윤희 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뜻밖의 젊은 분도 꽤 많으시다. 놀랍게도 초등학생도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계신데? 빨간 안경 쓰신 여학생, 초등학생이에요? 미안합니다. 초등학생 혹시 있으세요? 초등학생. 오늘 안 나왔구나. 저 학생, 초등학생. 맞아요? 그 다음에 중학생?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오, 그러시구나. 복 받으실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볼 때 자녀분도 대단하고, 어머니도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는 저런 모습을 2, 3년 뒤에는 상암동에 가면은 너무 자주 보고 사람에 치여서 못 살겠다고 하는 비명소리가 나오도록 정말 만들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재단이 특별하게 관람료를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땐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한 달 뒤를 가늠하기 어려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는 여기가 정말 정신교육의 1번지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아주 강력한 어떤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재단이 잘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암동이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런 확신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시간이 한 3시간가량 되는데 쉬는 시간을 중간에 한 번 드리겠습니다. 1시간 한 반쯤 뒤에 쉬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얘기를 이어서 마저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40분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또 환영하겠고 여러분끼리 답을 하고 여러분끼리 질문하시는 것도 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박정희 아카데미가 원하는 거는 제 강의를 들려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일에서 제일 앞자리에 제일 천병 역할을 해주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강의 잘 듣고 안 듣는 건 두 번째고 여러분들끼리 정말 친밀감을 느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도 전철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기 힘들고 잘못 대화하다가 의인하고 쌈나게 딱 좋은 게 지금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이신 분들끼리는 동질성이 있어서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친밀감이 형성되자 하는 것도 제 판단이기도 하고 아카데미를 만든 원래 뜻도 그런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극히 제가 끌고 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저는 특별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이 제가 일주일 동안 끊은 거 썼는데 짧은 시간에 비해서 드리기 면고 적지만 생각보다 잘 썼습니다. 볼에 잘 썼습니다. 제법 잘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거 있으면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도 읽어보시고 하면서 이거를 여러분이 거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안다는 전제 아래서 덧붙이는 얘기가 오히려 강의의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강의의 목표는 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에 관한 얘기를 오래 길게 지루하게 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 담긴 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 얘기를 2017년 지금의 문제로 바꿔주겠습니다. 박정희가 지금 살아있다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정희가 살아있다면 65년도 국교 정상화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걸 머릿속에 두고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제가 좀 바라보도록 여러분을 유도하겠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정상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물경 30년이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제 글에서는 87년 체제 이후부터라고 얘기했습니다. 6.29 선언 이후로 대한민국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얘기 중에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87년부터 대한민국은 조금씩 금이 갔다. 비가 새기 시작했다. 올해로 꽉 찬 30년인데 지금은 비 새는 단계를 넘어서 기둥이 거의 흔들흔들하는 지경이다고 하는 저는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면 87년 체제는 6.29 선언이 만들어준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거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87년 이후 대한민국은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망가져 갔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건 뭐 검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들어가서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른바 좌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속해서 이번까지 하나, 둘, 셋이나 맞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 시작은 87년 이후가 뿌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겠는데 오늘 얘기는 왜 특히 87년도 이후부터 한일 관계가 삐그덕거렸나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어차피 한일 관계인데 87년 이후부터 한일 관계는 특별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매우 휘청거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 전체의 문제,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심성까지도 저는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글로벌한 세계의 시민으로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제가 특별히 우리 한국, 저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도 한국이고 자부심이 없겠습니까? 자부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반성할 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 부분 병들어 있다고 하는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들었는데 이 진단 중에서 오늘 얘기 중에서 강의에 없는 얘기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한 일본 대사를 지낸 무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토. 신문에서 조금씩 보셨겠죠. 보고 무토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근무가 끝나고 자기 집에 돌아가더니 한국인을 욕하는 책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신문에 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토 대사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는 냉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무토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는 지한파입니다. 한국을 제일 많이 아는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했던 얘기는 따끔한 충고입니다. 그걸 듣기 싫다고 발로 차버리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은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를 거울에 비춰본다는 생각으로 이 무토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뽑아온 게 오전에 준비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2015년에 미국으로 유학 간 한국인이 6만 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세계에서 제가 알기에 세 번째가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젊은이들이. 고마운 일입니다. 놀랍게도 일본을 제친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6만 명이라는 숫자는 일본 사람들의 얼마쯤 되겠습니까? 예? 배.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또 딴 분. 우리가 6만 명 유학을 갔는데 일본 사람은 얼마나 갔을까? 2만 명. 여기 해답지가 유출됐습니까? 2만 명이 맞습니다. 2만 명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3배나 압도해가면서 많은 유학생이 갑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따지면 우리가 7배, 8배쯤 유학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글로벌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토의 얘기입니다. 무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익 점수만 높으면 뭐하냐? 제 버전으로 말을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 한국인 우리의 친구들아, 내가 물어보겠다. 토익 점수만 높으면 뭐 할래? 국제 감각은 제로이던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좀 가슴 아팠습니다. 국제 감각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쉬운 얘기입니다. 일본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표적인 이웃 나라입니다. 여기하고 친하지 않게 지나면 대한민국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경제력으로나 인구로 보나 세계 2등 나라, 3등 나라가 우리 위아래로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고약한 지정학적 구조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랑 국가 이념이 다릅니다. 인구가 작고 오랜 친교가 있던 일본하고는 이념이 같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우방입니다. 이걸 외교용어로 따지면 기본 가치,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우방입니다. 이 나라하고 사사건건 으르렁대는 게 우리나라가 합니다. 이거는 바보짓 하는 겁니다. 바보짓. 국제감각이 이국을 떠나서 자기가 살아갈 활로를 찾지 못하는 바보짓입니다.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한국인이 어리석은가 하는 얘기를 저는 이런 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불쾌할 정도로 썼더니 무토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토 얘기를 한두 개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 당신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물려받은 걸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가? 왜 한강의 기적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가? 그 다음 대목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반도 위기의 순간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친북적인 사람을 왜 뽑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토의 얘기입니다. 내가 만나본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북한 옹호하는 사람인데 북한 핵 문제로 나라가 전망이 걸려있는 와중에 가장 친북 성향이 뽑은 한국인의 머릿속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게 무토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에 대한 충고는 아닙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잘 지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국제사회에서 한국하고 일본처럼 기본 가치를 공유한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미국 빼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미 관계를 우리는 혈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한미 관계의 접착제가 한일 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미 관계의 그 하위 동맹이 바로 한일 동맹입니다. 그래서 한일 동맹이 깨지면 한미 동맹도 깨집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건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미 동맹하면 너무 거창하죠. 미군입니다. 미군. 대한민국은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거칠게 얘기해서 거의 거덜났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떠받쳐주는 거는 어쩌면 미군입니다. 미군. 근데 그 미군에 대해서 사드 포대라고 하는 걸 제대로 세팅 못 해주겠다고 뻗대는 나라, 이 나라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특정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특정 지역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뻗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거 가지고 시간 질질 끌다가 어제 저녁에 쟤네들이 뭐 ICBM을 또 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허락하겠다고 달려든 이 나라 최고 지도자도 제가 볼 때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토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하냐? 왜 이렇게 충동적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기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얘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한국 사람들만큼 충동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성적입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게 제 판단이고, 그 중에 결정적인 게 하나, 바로 한일 관계에서 스파크가 터져가지고 우리 국제 정세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하면 끝없이 어렵습니다. 괜히 복잡합니다. 이웃이니까 잘 친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에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강은희라고 하는 장관이. 여성이니까 제가 전화를 금방 받았죠. 실제로 만나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아주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갔더니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있는 2월달, 1월달 이점이 2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권력을 내줄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걸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당한테 권력을 내줄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뭐가 제일 문제였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한일 위안부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됐습니다. 2015년 말인가 타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랬었지만 농구 경기를 따져서 경기 내내 끌려가다 막판에 역전골을 터뜨린 경우입니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죽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묘하게도 친중 행보를 계속하고 친중국 행보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으르렁 됐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나 하고서 걱정하는 글을 계속 썼는데, 정말 고맙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말에 한일 위안부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였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걸로 하나로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환호를 불러일으킬 만한 큰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으르렁댔던, 아까 제가 87년부터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모두를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놀라운 포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타결문 말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타결문은 불가역적이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 전문용어로 말씀드릴까요? 낙장불입이다. 잘 안 오시네. 낙장불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낙장불입 잘 모르시는 분, 중학생, 초등학생 잘 모르시나요? 모르나요?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화투하는 것도 교육에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나 화투를 할 때 한번 수를 뒀으면 물리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에 타결을 졌으면 이제는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문구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답답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가끔 가슴앓이를 했는데 막판에 한 건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막 뜨겁게 옹호하는 글을 쓰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 이름이 제가 아슴아슴한데 화해와 치유재단이가 그렇습니다. 화해와 치유재단. 화해와 치유재단으로 일본 애들이 10억 엔인가를 내놨습니다. 내놓고 그 돈을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 이런 문제를 하자. 10억 내는 거는 한일 관계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종잣돈 개념이 아니고 할머니들을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나름대로 성의의 표시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한 번쯤 이거는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분이 손을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말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유지를 선명하게 기억해냈고 드디어 막판에 한 골 했습니다. 굉장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서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단 이사로 대학교 교수 뭐 이런 먹물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밖에서 욕먹지 않은 사람들을 대충 집어넣어요. 14명. 그랬더니 이 재단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가짜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일본을 얘기하면 으르렁대야 된다고 하는 거의 자동 반응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위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위선입니다. 여러분, 일제 상품이 앞에 있습니다. 상품. 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제 상품.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이 너무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굳이 탐나는 것도 없지만, 일본 제품, 일본 차 포함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구성 좋고, 부드럽고, 한마디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부딪히면 죄송해요 소리하고,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일본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신문에 일본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표변이 됩니다. 얼굴을 확 표정받고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위선.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에 누가 이걸 심어줬느냐? 누가 이런 반일 감정, 반일 히스테리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반일 히스테리. 일본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인상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싸구려 감정. 싸구려 반일 민족 감정 누가 심어줬느냐. 한일 간에 갑자기 축구를 하면 그때부터는 축구장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 눈에 비를 끄고 경기장을 찾아가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이겨야 핏대를 냅니다. 붉은 악마는 난리가 벌어집니다.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라이방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으르렁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으르렁대는 감정은
심하게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를 이어서 우리한테 피해의식으로 유전돼서 넘어온 겁니다. 이게. 저는 이걸 감히 싸구려 민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싸구려 민족주의. 비싼 민족주의가 따로 있고 싸구려 민족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수상합니다. 민족주의 자체가 이제 한물 같습니다. 이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 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엉터리 민족 감정에 한국 사람을 흥분시켜서 일본 사람만 보면 으르렁대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 자체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저는 이 만드는 핵심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고 봅니다. 언론. 신문사로 따지면 방송사로 따지면 특히 동경특파원.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거기서 보낼 기사가 없으니까 요만한 문제 하나하나 다 한국 이거 쓰면은 서울에 있는 편집국에서 크게 쓴다고 하는 걸 알거든요. 뭐 교과서에 뭐 한국인을 비하하는 게 예를 들어 있다라는 등 아니면 일본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한국인에 대해서 망언을 했다는 등 뭐 이따위 얘기. 예. 이따 제가 바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일본 특파원이면 그런대로 신문사로 따지면 중견기자를 보냅니다. 중견기자를 보내고 옛날에 비해서 중요성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오는 기사 중에서 정상적으로 일본을 비춰보는 거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날 일본을 비하하고 우리가 화풀이하고 욕할 대상만 찾습니다. 이거 병적입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담인데 제가 오늘 이상하게 농담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집권을 하면 안 웃으시네 근데 집권을 하게 되면 언론사 손 좀 보겠습니다. 네, 손 봐야 됩니다. 그거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 대한 불만이 은근히 많으시네. 그러시구나. 확실히 많으시구나. 오케이. 할렐루야. 얘기가 딴 데로 서면 안 되는데 혹시 저를 신의 한 수에서 보신 분 있으면 손을 살며시 들어서 괜찮습니다. 손 들어봐 주세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얘기 들었습니다. 손 들어봐 주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뭐 한 10분 가까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칼럼, 고맙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법 용감합니다. 글 쓰고 발언하는 거는 생긴 건 치와와인데 목소리 내는 거는 거의 쌔빠뜨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제 성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잘못되는 거는 못 보겠다. 이런 약간의 소명감이 있습니다. 뭐 얘기다 이 얘기가 나왔죠? 언론 얘기도 있다. 여러분이 빨리 이 재미있는 그 정도 영화 얘기를 끝내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여러분 주제를 받겠습니다. 재단에서 허락해 주시겠죠. 뭐. 여러분이 즐거워하시면 저는 성공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한유관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여성가족부 얘기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그 얘기를 괜히 꺼내가지고. 그 아름답게 생긴 강은희 장관한테 끌려가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민은 화해와 치유 재단이 한국인의 반일 감정 때문에 틈나면 한경호, 한결의 경향, 오마이뉴스 포함해서 좌빨 언론들, 그 다음에 KBS까지 덜 떨어진 언론들이 맨날 물고 뜯는 게 한일 위안부 문제라서 재단이 굴러가질 않는 겁니다. 단 하나도 돈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이사회가 열리면 쫓아와가지고 이놈들이 막 물고 뜯고 해가지고 이사회도 제대로 못하고 막 도망다니면서 호텔에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 다 못 해가지고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천기누설을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면 권력을 탄핵이 가결되면서 탄핵이 될 경우 마지막에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한 게 굉장히 애매하게 입장이 붕 뜨고, 화해와 치유재단이 정말 입장이 애매하게 되면은 이건 한일 간의 큰 망신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역적인 협정 아니었습니까? 낙장불입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지금 재협상하자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 때 심지어 우리의 홍준표까지도 재협상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환장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재협상할 게 따로 있죠. 아니, 정부와 정부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재협상입니까? 불가역, 낙장불입이라고 써 있는데. 아니, 집에서 장기 들 때도 이거 수 물리자라고 제 아들한테 얘기하면 제가 얼굴이 쓰겠습니까? 근데 한일 관계에는 이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무토 대사 같은 분이 열을 냈던 겁니다. 한국인 당신들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당신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 얘기는 저처럼 성격이 아주 독한 사람을 한 두 사람을 집어넣어서 막판에 이사로 집어넣어서 강력하게 노무현식으로 얘기하면 대못을 박아버리자 라는 전략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맡아주겠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뭐 그런데 망설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무조건 고 했습니다. 무조건 고. 이거 박수 치면 안 되는데. 왜냐면 그분은 이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대신 저만 들어가지 말고 저처럼 승질이 고약한 사람을 한두 사람을 더 추천할 테니까 같이 들여보내라. 그래서 휘저어 놓겠다. 그래서 대못 박는데 오햄마 가져와 세게 박아오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다 했는데 막판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아까 박수 친 거 후회하시죠? 죄송합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어쨌든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될 듯 안 되는 게 한일 관계입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영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화가 큰 문제인데 지금 한참 뜨는 영화가 군함도라는 영화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군함도 영화 광고를 보지 않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많아요? 광고를 안 보신 분, 군함도에 대한 영화에 관한 정보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 이게 손 들면 불리하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자, 군함도라는 영화가 제가 볼 때 싸구려 광주 5.18 영화 택시 운전사랑 같이 아마도 1,000만 전후의 관객을 끌어모을 겁니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막아야 되는 영화인데 이 군함도가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이게? 저는 이 영화를 초장부터 알았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쁜 일본인, 착한 한국인의 기본적인 편가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영화입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언제적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젊은 애들한테 계속 반일 감정을 심어주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반일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뿐인가? 2년 전에 제가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왜? 제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저걸 젊은 애들이 저렇게 열광적으로 보니까 저는 평론가로도 일을 하니까 저걸 의무감으로 봐야겠다 싶어서 봤습니다. 정말 2시간 동안 괴로워서 힘들었습니다. 참아내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0년대에 우리 독립군들이 거기 영화에 따르면 독립군들이 영화에 따르면 한 사단병력쯤 되는 거로 나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날조입니다.
30년대에 무장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안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세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거는 뭐냐? 일본한테 옛날에 당했던 감정을 가지고 지금 싸구려 위안을 여러분한테 주는 겁니다. 싸구려 반일 감정에 여러분들을 또 한 번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근데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막판에 일본 위관급 장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길거리에서 조선 처녀하고 어깨를 툭 마주칩니다. 실수로. 가볍게 마주쳤는데 일본군 장교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화를 내더니 주머니에서 옆에서 권총을 뽑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대로에서, 경성인데 대로에서 조선 처녀를 향해서 총을 쏴서 권총으로 즉결 처분합니다. 빵 하고 쏴 죽입니다. 이거 환장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했습니까? 일제시대는 민사령이라고 해서 우리의 민법에 해당되는 게 19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민법의 거의 기본 틀이 거기서 나옵니다. 민사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았지 즉결처분은 없었습니다. 이거 뻥입니다. 뻥. 근데 이런 식의 거짓말이 반일 감정 얘기가 영화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정래라고 하는 싸구려 소설가가 있습니다. 더 전문 용어로 쓰고 싶은데 제가 참겠습니다. 여러분이 열화처럼 제 전문 용어 쓰는 거 환영하면 제가 전문 용어로 쓰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이제 쓰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이 저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를 해야 됩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정확하게 P-R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나의 친구인가를 구분 못하는 바보들의 행위입니다. 욕할 때 욕을 해야 됩니다. 조정래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역적 반역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더 전문 용어로 하면 개 XX인데 그건 개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이하로 나쁜 놈입니다. 조정래는 정말 숭악한 놈인데 이 친구가 쓴 아리랑이라고 하는 대하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주 땅과 관련된 분쟁에서 일본인 순사가 한국인 사람을 향해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총을 들어서 즉결 처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이렇게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그 잘못된 얘기들이 영화로 뮤지컬로 뭐 끝없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망조들었다라고 문화계가 망조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조정래 그 녀석만 나쁜 놈이 아니고 대한민국 문화 전체가 병들었다고 하는 징후입니다. 제가 자꾸 오늘 딴 얘기를 많이 하는데 7, 8년 전에 영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뮤지컬 영웅이라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초연을 봤습니다. 초연. 첫 번째 하는 거. 제가 돈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LG 강남 아트센터인가에서 와서 봐달라고 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호진이가 연출자가 제작자로 되어 있는데 윤호진이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놈인 거 제가 압니다. 근데 봐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어서 이 영화 뮤지컬 영웅을 보러 갔습니다. 안중근 얘기입니다. 혹시 영웅을 뮤지컬을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이거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손 들어봐 주세요. 제가 볼 때 한 몇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뮤지컬이라. 3분. 이거밖에 없나요? 박정희 연구의 수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고상하죠. 오케이. 자,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은데 저는 이 뮤지컬을 끝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토할 것 같아서. 보면 누구 말대로 암 걸릴 것 같아서. 질문 좋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영웅은 이런 겁니다.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지 않습니까? 암살하지 않습니까? 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중근을 영웅이라고 치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뮤지컬 윤호진이가 만든 거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그리냐면, 어떤 캐릭터로 그리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뒷골목에 삼류, 건달, 양아치로 그립니다. 여자 보고 껄떡대고 시시거리고 술이나 먹고 뭐 이런 형편없는 쓰레기도 그립니다. 안중근은 어떻게 하냐면, 안중근은 거의 예수 분위기로 끌고 갑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 이토 히로부미는 근대 일본이 배출해낸 진짜 영웅입니다. 우리하고 악연으로 만난 거고, 일본에서 전략적으로 그 사람을 영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일본이 배출해낸 최고의 정치인 중에 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원하는 건 거의 일본에 대한 평가는 일본 사실 그렇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평가는 높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영화가 뮤지컬이 정말 좋은 뮤지컬로 되려면 이토 히로부미도 멋있는 사람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쏠 수밖에 없었던 안중근의 고뇌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영웅, 두 영웅의 모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총을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얘기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뮤지컬 영웅을 보고서 한국 사람만 보고 좋아합니다. 그것도 덜 떨어진 놈, 저처럼 덜 떨어진 놈들이 가서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뮤지컬을 보고 중국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이거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드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우리랑 코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반일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꼬드기 위해서 만든 싸구려 문화상품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사람이 키가 작지만 스케일은 나름대로 큽니다. LG 아트센터에 채운 관람객 2,000명 중에서 700명이 한국, 중국, 일본인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하자면 한국, 중국, 일본으로 채워졌는데 이 세 개 섹션 중에서 그 뮤지컬이 끝났을 때 10분 동안 불이 켜져도 서로의 아픈 근현대사를 놓고서 반성을 하고 되생각해 보느라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10분 동안 이어지면 저는 그거를 진정 위대한 뮤지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왜 박수를 안 치세요? 제가 원하는 진짜 문화상품은 이런 게 문화상품입니다. 이게 위대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윤호준이를 제가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윤호준이라는 사람이 덜 떨어진 사람이라서 한국과 중국인을 위한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영화를, 이런 문학작품을, 이런 뮤지컬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값싼 민족주의에 몸을 불태웁니다. 싸구려 민족주의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제국주의 악마로 계속 우리는 이미지를 키워갑니다. 일본은 괴물이야. 나쁜 놈들이야. 사과하지 않고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나는 뭐냐? 나는 조선 사람들은 순결해. 순결해. 이런 싸구려 민족 나르시즘에 빠져 사는 겁니다. 이거 아주 정말 볼썽사나운 겁니다. 저는 이거를 민족 나르시즘이라고 규정합니다. 민족주의에도 못 미치는 우물 안에 개구리 신세도 못 미치는 자기 모습에 자기가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걸음 나가면 악마 일본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북 애들이랑 손 잡을 수도 있다. 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라고 해서 종북 애들이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자, 반일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미친 히스테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뒤에서 교묘히
보이지 않게 이용하고 작당하고 연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종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북,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여기서 답이 근사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수준이 쫙 올라가는데. 오케이, 말씀해 주시죠. 정대협, 오케이. 나중에 따로 저한테 연락처 좀 보내주세요. 제가 따로 부상을 드리겠습니다. 뒷감당 못할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정대협입니다. 정대협은 제가 종북단체라고 감히 규정을 합니다. 왜? 법원에서 종북단체라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래한국이라고 하는 잡지하고 미디어 펜에다가 정대협을 굉장히 수상쩍은 종북이와 간첩들이 집합서라고 막 썼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겼습니다. 물론 형사는 제가 이겼지만 민사는 진행 중입니다. 거기서 형사에서 이겼을 때 혐의 없음이라고 일단 검찰이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경찰 가끔은 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우리 편이 되어집니다. 그때 검찰이 혐의 없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대협은 종북이라고 불러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대협.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인가 뭐 이거 있습니다. 199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얘네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집단이라서 제가 쓴 프린트물에다가 꽤 그 얘기를 제법 길게 썼습니다. 오케이. 8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8페이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악의 시작, 87년 체제와 정대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예. 이 대목을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65년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경화,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게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반일 감정으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그걸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64년도 그 유명한 6.3 사태라고 합니다. 6.3 사태. 유명하다기보다 악명 높은 거죠. 6.3 사태인데 군대를 동원해서 이거를 밀어붙이지 않으면 끝내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끝내 계엄령으로 탱크처럼 밀어붙였습니다. 왜? 이걸 안 하면 대한민국이 망쳐들겠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 글에도 써 있지만 일본이 좋아서 한일 회담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종잣돈으로 얻어야 되겠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본하고 친하지 않으면 미국하고 친해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잘 풀어야겠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랬던 겁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4.19 때 실각했습니다. 어쨌든 실각을 했습니다. 하야를 했던 것 중에 배경 중에 하나는 국제정치학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한미 관계를 잘 못 풀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잘 못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내 미국이 요구하고 자유우방 세계가 원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그렇게 하라고 뒤에서 옆에서 은근히 권유를 했는데 끝내 못했습니다. 5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1년부터 65년도까지 만 14년, 횟수로 15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가지고 끝내 계엄령까지 해가면서 열매를 맺었던 게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위대하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박정희가 이걸 돌파해야겠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으면 이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정희가 속으로 흘렸던 눈물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65년도 국교 정상화 때 박정희의 눈물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지 않으시면 그 의미를 제대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꽁으로 얻어진 게 아니고 사인해져가지고 이른바 청구 금액 5억 달러 플러스 3억 달러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박정희로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걸 내가 모욕을 참아가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체제에서부터 한일 관계가 서서히 나빠지더니 정대협이라고 하는 애들이 만들어진 게 90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직전의 한일 관계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두환 대통령 얘기로 가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가 요즘에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여기저기서 인용하고 다니는데 회고록을 보니까 정말 근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건국한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 건 전통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일 관계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도 한일 관계를 맺고 나서 한 번쯤은 일본에 방문할 법도 하지만 안 했습니다. 못했다고 봐야죠. 그게 한일 관계의 잘못된 모습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드디어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때 이른바 여러분 기억이 나시지만 일본 왕이 통석의 염으로 옛날에 한국인에 대해서 그 가슴 아프게 한 걸 사과한다고 하는 유명한 발언을 그때 했던 게 그때입니다. 자,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줄을 쫙 꽂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하나, 둘, 삼, 넷, 다섯 번째입니다. 회고록에는 방문 자체가 가해자 일본에 대한 용서의 뜻을 함축하고 있었다. 내가 가는 것 자체가 너를 용서해 주마라고 하는 일본에 대한 큰 제스처였다고 하는 게 전두환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한일 우호 관계를 위해서 큰 지도자는 익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 있는 분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화해의식이라고 또 못을 또 박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화해의식이라고 전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전통이 멋있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 못지않게 근사한 얘기를 한 게 뜻밖의 물태우로 불리는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전통이 깔아놓은 내일에 따라서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그 연설문을 저는 어쩌면 한일 관계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우리 현대 외교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건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저는 여러분이 딴 거는 까먹어도 우리 물태우 대통령의 이 멋진 레토릭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맨 위입니다. 저는 지금 정대협에 있는 애들도 이 자리에 다 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상 앞에서 가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젊은 처녀들도 와서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싸구려 반일 교육시키는 우리 전교조 교사, 우리의 조카뻘 되는 그 친구들도 와서 오늘 이 얘기를 한꺼번에 음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줄밖에 안 돼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언입니다. 명언. 실은 오늘의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스스로를 자성할 뿐입니다. 실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스스로를 자성합니다. 따라서 지난 일을 되새겨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던 가슴 넓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아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1990년도 얘기입니다. 다음 세기에
그 다음 미래로 갑니다. 다음 세기에 동경을 출발한 일본의 젊은이들이 현해 탄의 해저 터널을 가로질러서 서울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북경과 모스크바로 파리와 런던으로 대륙을 잇고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우정어린 동반 여행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노태우 대통령의 이거는 정말 명언입니다. 한일 관계가 이런 게 정상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새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나온 정현백인가 하는 성균관대 교수 출신 좌빨 교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뭐 지금도 속으로 땡땡거리고 이것 때문에 난리를 헤집어 놓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은발머리가 나름대로 멋있어 보이는 외교부 장관 생기긴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때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마지막 협상 때 불가역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게 누구냐? 그놈을 색출하겠다. 그래서 그걸 색출하기 위해서 별도로 TF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중앙일보 인터뷰하고 한 보름 전에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 들떨어진 거시기 장관아 라고 욕을 했습니다. 한 바가지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심히 안타까워서 생기긴 멀쩡하게 생기고 유엔에서 근무했으면서 이 정도로 국제 감각이 없냐?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분수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관이 서로 인기 발언을 위해서 싸구려 반일 감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신문이 벌떼처럼 일어나면 됩니다. 당신 정신 차려 하고 사설을 때리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오히려 잘했다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아까 정대협 얘기를 제가 아까 빠진 게 있습니다. 정대협이 왜 악마라고 저는 과히 봅니다. 현대 외교사를 망치는 악마사라고 저는 보는데 종북이라고는 검찰이 얘기해도 된다으니까 언제라도 종북이라고 부르지만 검찰이 시키지 않는 짓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대협은 거의 악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정대협 애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제소를 합니다. 이놈들이 간이 보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해가지고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혼내줘라. 라고 하는 헌법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대협 애들이 이 정도 간이 부었습니다. 간이 부어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한일 위안부 협상을 부드럽게 끌고 나가고 하는 건 고도의 정무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인 문제인데 감히 정대협이라고 하는 싸구려 종북이 애들이 모인 데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시비를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꽤 고민을 하는 척하면서 막판에 정대협의 손을 번쩍 들어줍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제가 대한민국 헌재가 맛이 갔다고 하는 걸 지난 3월달이 아니고 2011년에도 알아봤습니다. 헌재는 미쳤다. 헌재가 망가졌다. 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협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저는 헌재의 판결 자체가 위헌이라고 봅니다. 얘기가 좀 어렵지만. 왜? 우리 헌법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헌재의 그 결정 자체가 한일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 주체를 지키는데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가 위헌적인 요소를 판결을 한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제일 대통령으로 희내루를 먹었던 게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사건건 일본을 당해서 그전에는 한일 관계를 그런대로 부드럽게 끌고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다음부터 정대협 애들한테 놀래가지고 헌재 애들한테 놀래가지고 일본에서 각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했던 짓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독도로 날아간 게 이것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 헬리콥터 타고 갔죠? 와. 지금 굉장히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병신짓거리 했잖아요. 병신짓거리를 했다고 하는 박정희 아카데미 회원들의 정확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병신짓거리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전에도 우리의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에 버르장머리를 붙여놓겠다, 뭐 이따오 싸구려 발언을 이 국가 원수입니다. 수반입니다. 이 결코 하선은 한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해도 됩니다. 국가 수반이 아니라서.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진 건 김영삼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87년부터 제도로서는 87년부터 시작이 됐고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망가뜨리는 작업을 막 쿵쾅쿵쾅 모마하오햄마를 때리는 작업을 한 거는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 운동권 애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또 전문 용어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걔들을 굳게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네, 머저리였습니다. 오늘 뭐 전문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만 다 해주셔서 저는 우아한 사람으로 계속 남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지만 우리가 그 박정희 시절에 얘기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 시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한 거를 어느 날 갑자기 그만하자고 종을 쳤던 게 누구겠습니까? 김영삼 시절이었습니다. 김영삼은 대한민국을 대표적으로 망가뜨린 또 한 명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그만두고 신경제라는 용어를 그때 등장시켰습니다. 신경제가 잘 됐습니까? 잘 됐으면 외환위기가 나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매월 받는 그 수출입 동향 보고라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거의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있었던 이것도 보고받지 않겠다고 손을 뗀 게 바로 저는 김영삼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는 재벌들의 부도덕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지금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국가관리 실패가 나온 비극입니다. 정확하게. 국가관리 실패 구체적으로 뭐냐? 김영삼 시절에 바로 수출입 동향 보고를 보고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됐던 겁니다. 외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됐고 경제개발 5개년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금이 가던 게 드디어 펑크가 나고 무너져 내리는 징후가 90년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대한민국을 안타까운 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한계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박수를 쳤더니 우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강의에 한 5분, 10분만 더 하고 일단 그 휴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제가 꼭 기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아까 싸구려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 웃기는 놈들입니다. 제가 볼 때. 세계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저는 이거를 천동설을 신봉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어떤데 중세 시절에 천동설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국제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신문이 역시 문제입니다. 방송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시야는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외신면이고 국제면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그냥 이모저모를 쓸어 붙인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시야는 청와대가 있는 광화문에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까지,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시야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여기에서만 나오는 뉴스를 뉴스라고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동경을 우리의 시야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활로가 생기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시야가 들어오는데 신문 자체가 천동설에 빠져 있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조선왕조 말에 위정척사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자폐적인 수구적인 마인드에서 아직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얘네들의 우리 신문의 문제는 이거 제가 제 우물에 침을 뱉지만 침을 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천동설에 사로잡혀 있다.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라고 하는 좁은 시야 속에서 맴맴돌이를 하고 있다. 여전히 세계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일본을 향해서 항상 저주를 날립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일본이 자위 차원의 무장을 하는 걸 반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우방,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이 빨리 무장을 해줘가지고 짐을 덜어줬으면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만 앙앙불락합니다. 핵심 이유는 세계가 우리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고 천동설이고 여전히 믿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드 배치도 안 하고 일본하고도 사이좋게 안 지내도 누군가 와서 도와주겠지 하는 싸구려 설마 심리가 아직도 우리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에 불벼락을 하늘에서 내려도 할 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라고 저는 때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미망에 사로잡혀서 깨투지를 모르는 이 나라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중에서 앞에 전반부 강의는 일단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후반부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65년도에 했던 한일 국회 정상화의 디테일을 조금씩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언론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좌증이 확 달아오르던데 언론 문제에서도 물어봐 주시면 제가 질문 두세 개는 받겠습니다. 이 자리가 굳이 박정희를 사랑하니까 저희들이 왔죠. 이 더위에. 여러분이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겁니다. 이게 질투기실 게 많은데 이 염천에 복도위에 박정희 공부하시겠다고 온 여러분들이 정말 가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박정희는 기본입니다. 오남,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를 사랑하는 게 대한민국 시민됨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입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그걸 바탕에 깔고서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한일 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왜 그분들이 위대한 선각자였나를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박정희가 지금 살아있다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 건가? 그 다음에
평양해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 러시아에 염두에 두고 이따 후반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